영화는 배우의 예술이다. 영화를 볼 때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는 것은 아무래도 배우들의 표정과 동작이다. 물론 여러 사물이나 경치도 영화 카메라의 소재가 되긴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무엇보다도 배우들의 연기이고, 그러므로 모든 극영화에서 배우들의 연기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배우들의 연기를 지시하는 것은 실상 영화 감독이기 때문에 배우들은 고작 감독의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특히 감독들이 그러하다. 배우들 또한 자신의 작품이 영화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찰리 채플린은 영화에서 배우의 연기란 감독이 사용하는 하나의 매체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까지 말했다.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은 배우들이 대사를 너무 못하기 때문에 아예 배우들로 하여금 대사 대신 하나, 둘, 셋 하고 세도록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훌륭한 배우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배우 하나만을 보고 영화를 선택하는 일도 있다. 여기서는 영화에서 배우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며 연기란 도대체 무엇인지 살펴본다. 영화 연기는 연극 연기와는 다르다. 연기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연극에서의 연기를 떠올린다. 연극에서의 연기를 잘 눈여겨보면 영화에서의 연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연극에서는 이야기 흐름을 주로 대사로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연기의 기본은 대사를 잘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연극 배우는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어야 하고 발음을 정확히 할 수 있어야 하며 말하는 속도도 대사의 내용에 따라 적당히 조절할 수 있어서 관객 모두가 배우가 말하는 내용을 제대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화에서는 발성이 연극에서만큼 중요하지 않다. 물론 동시 녹음을 주로 하는 현대의 영화 제작 상황을 감안하면 영화 배우 또한 발성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배우의 성량은 기계를 통해 조절할 수도 있고 틀리면 다시 할 수도 있다. 성우의 목소리를 대신 쓸 수도 있다. 말하자면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연극에서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 연극의 무대는 관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연극 공연장을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맨 앞자리에 앉더라도 배우의 표정을 살피기가 쉽지 않다. 다시 말해서 연극에서는 배우가 표정을 통해서 관객에게 감정을 전달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연극 배우들은 분장을 진하게 한다. 멀리 앉아 있는 관객도 배우의 표정을 그나마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클로즈업이라는 기법을 사용해 관객들이 배우의 표정 하나하나를 살필 수 있게 한다. 영화에서는 표정을 통해서 관객에게 아주 섬세한 감정까지 전달할 수 있다. 표정 연기는 영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연기이다. 연극에서는 영화식으로 말하면 카메라의 렌즈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객은 늘 같은 각도에서 등장인물들이 전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바꾸어 말하면
연극에서는 배우들의 신체 조건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의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몸짓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화에서는 이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영화에서는 불리한 신체 조건을 카메라의 위치나 렌즈를 조절함으로써 감출 수 있기 때문이다. 나쁘게 말하면 연기가 조작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히치콕 감독처럼 배우를 소도구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생겨나는 것이다. 훌륭한 연기란 자연스러운 연기다. 영화에서는 관객들이 배우의 표정 하나하나를 살필 수 있고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으므로 영화 배우들은 굳이 연극에서처럼 과장된 몸짓을 할 필요도 없고 소리를 지를 필요도 없다. 거꾸로 훌륭한 영화 배우란 연기를 하지 않는 듯이 연기하는 배우, 다시 말해서 실제로 생활하듯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배우를 말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는 배우들은 훈련을 통해 길러지기보다는 천부적인 능력을 타고나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다. 어쨌든 훌륭한 영화 배우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연기파 배우. 연기파 배우 가운데는 어느 역에나 다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배우가 있다. 이들은 자신의 개성이나 특징 따위는 무시하거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연기 영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흔히 만능 연기자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관객들은 이들이 정말로 극중 인물이라고까지 생각하게 된다. 로버트 드니로나 더스틴 호프만 같은 배우들이 여기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로버트 드니로는 1943년 뉴욕에서 태어났는데 10살 때부터 연기 공부를 시작해서 65년부터 영화에 출연했다. 영화에 출연하기 전에 그만큼 열심히 준비를 한 배우도 없을 것이다. 그는 마틴 스코르세지 감독의 영화 성난 황소에서 뚱뚱해진 말년의 라모타 연기를 하기 위해 25kg이나 몸무게를 늘렸다. 브라이언 드 팔머 감독의 언터처블스에서는 알 카포네 연기를 하기 위해 몸무게를 14kg 더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머리까지 면도로 밀어버렸다. 알 카포네는 대머리였던 것이다. 더스틴 호프만은 1937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는데 그도 연기의 폭이 넓기로 유명하다. 마이크 니콜스 감독의 졸업에서는 여자친구 캐서린 로스의 어머니 앤 벤 크라프트의 유혹을 받는 쑥맥인 대학 졸업생으로, 존 슐레진저 감독의 미드나잇 카우보이에서는 어리숙한 촌놈 존 보이트를 속이고 돈을 빼앗는 떠돌이 사기꾼 라초리조로, 아서펜 감독의 작은 거인에서는 백인 인디언으로 100살이 넘은 노인의 연기를 했고, 프랭클린 샤프너 감독의 빠삐용에서는 늙은 유대인 죄수 역할을 했다. 로버트 벤튼 감독의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에서는 이혼당한 남편으로, 시드니 폴락의 투시에서는 여장 남자 배우로, 시드니 루멧 감독의 패밀리 비즈니스에서는 갱으로, 스티븐 프리어스 감독의 리틀 빅 히어로에서는 우연하게 영웅이 된 좀도둑으로 나온다. 그는 가장 존경받는 배우 가운데 하나이다.
이 학습파 배우. 물론 모든 배우들이 어느 유형이라고 두부 자르듯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어떤 배우들은 개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로버트 드니로나 더스틴 호프만처럼 모든 역할을 두루 소화해내지는 못하지만 자기의 신체 조건이나 특징에 맞는 역할을 맡아 충실한 연기를 보여준다. 이들은 영화 속의 인물을 철저히 연구해서 자신이 영화 속의 실제 인물처럼 되려고 노력한다. 로브 라이너 감독의 미저리에서 소설가인 폴을 간호해주고 나중에는 다리를 부러뜨려가며 소설을 고쳐 쓰라고 협박하는 반미치광이 간호사 애니 역을 한 캐시 베이츠가 이 유형의 대표적인 배우일 것이다. 캐시는 모두가 알다시피 몸이 뚱뚱해서 아름답고 젊은 여인 역할은 결코 맡기 어려울 것이지만 스티븐 킹의 원작 소설을 영화로 만든 이 영화의 각색자 윌리엄 골드맨이 처음부터 주인공 애니 역으로 캐시를 염두에 두고 각색을 시작했을 만큼 그녀의 개성과 연기력은 뛰어나다. 캐시는 애니 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내기 위해 아이들만 골라서 살인을 했던 실제 인물 제니 존스, 연쇄살인자 베드 번디, 자기 아이를 살해한 다이앤 더운스에 관한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서서히 미치광이로 변해가는 한 간호사의 심리 상태를 연구했다고 한다. 캐시가 이 영화로 그해의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과 아카데미상을 휩쓴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겠다. 3. 개성파 배우. 어떤 배우들은 개성이 너무 뚜렷해서 꼭 특정한 역할만을 맡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순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체 조건 덕분에 영화에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기라고는 전혀 못하는 배우도 결코 드물지 않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고 미스터 유니버스 출신 영화 배우인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영화 코난이나 코만도 등에 출연하고 있었을 때만 해도 그가 영화에 출연하는 것을 두고 연기라고 일컬을 사람은 별로 없다. 그가 영화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무뚝뚝한 표정과 산처럼 우람한 근육뿐이었다. 실제로 그는 당시 영어조차 서툴러서 대사도 제대로 잘 할 수가 없었다. 이런 그가 트윈스나 유치원에 간 사나이에서 코믹하고 멋진 연기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그도 학습파 배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연출 기법으로 배우의 연기를 창출한다. 사실주의적인 영화에서라면 배우의 연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실주의 영화 감독들은 영화란 현실의 일부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트릭을 쓴다거나 편집하기를 꺼려하며 클로즈업이나 미디엄 숏보다는 롱숏을 즐겨 쓰는 경향이 있다. 롱숏은 등장인물의 주관적인 감정이 강조되지 않고 관객으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영화 속의 상황을 지켜보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실주의 영화에서 배우의 연기는 편집에 의해서 끊어지는 일이 드물다. 다시 말해서 배우는 오랫동안 멈추지 않고 연기를 해야 하므로 배우의 연기가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편집에 많이 의존하는 현대의 영화에서라면 사정은 조금 다르다. 영화 감독들은 영화가 잘되고 못됨이 배우의 연기에 달려있다고만은 생각하지 않는다. 한 영화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잘 짜여져 있어야만 그 영화는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배우의 연기 또한 감독의 연출을 통해 창조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똑같은 표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앞의 장면 또는 그 뒤의 장면이 무엇이냐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달라진다. 영화 예술의 기초는 편집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편집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러시아의 감독 푸도부키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 그는 먼저 러시아 당대의 명배우 이반 모주킨의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촬영했다. 아무런 표정도 없이 그저 조용하기만 한 얼굴이었다. 그는 이 얼굴 화면을 세 개의 각각 다른 화면에 이어붙여서 편집을 했다. 첫 번째는 탁자 위에 놓인 빈 접시 화면 다음에 모주킨의 얼굴 화면을 연결했다. 모주킨이 그 접시를 바라보는 듯한 장면이 나타났다. 두 번째는 죽은 여인이 관 속에 누워있는 화면 다음에 그의 얼굴 화면을 연결하고, 세 번째는 곰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는 소녀의 모습에 그의 얼굴 화면을 연결했다. 이 6개의 화면을 연결해서 관객에게 보여주었더니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다. 관객들이 그의 연기가 훌륭하다고 격찬한 것이다. 빈 접시를 바라보는 그의 표정은 수심에 가득 차 있었으며 죽은 여인을 바라보는 얼굴엔 또한 슬픔이 그대로 묻어났다. 소녀가 혼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표정은 흐뭇하기 그지없었다. 관객들은 모주킨의 이 변화무쌍한 연기에 감탄했다. 그러나 알다시피 모주킨의 얼굴은 모두 같은 표정의 얼굴이었다. 무성 영화 시대에도 음향은 있었다. 무성 영화란 소리가 나지 않는 영화라는 뜻이지만 무성 영화에도 음향, 정확히 말해서 음악은 사용되었다. 소리가 없이 동작만 있는 화면이란 우리의 실제 경험과는 너무나 동떨어져서 자연스럽지 못하게 보였기 때문에 초기의 영화 작가들은 관객들에게 영화를 보여주면서 화면에 적당히 어울리는 음악을 틀어주었던 것이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음향이 고도로 복잡한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 되었다. 음향을 이루는 음향 효과, 대사, 영화 음악 등을 적절히 녹음하고 편집하는 과정은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작업 못지않게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음향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얻게 되는 모든 시각적인 체험의 농도와 깊이를 증폭시켜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화를 이제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도 하는 것이다. 효과 음향은 효과를 낼 때만 쓰여진다. 라디오 전성시대의 음향 기사들은 모든 효과 음향을 스튜디오 안에서 만들어내야 했으므로 실제의 자연음을 녹음해서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파도 소리를 내기 위해서 모래가 들어있는 나무 상자를 흔들었으며 폭풍이 몰아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널따란 함석판을 흔들어 대었다.
말발굽 소리는 두 개의 물컵을 탁자에 대고 부딪혀 소리를 냈고,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를 내기 위해 조그만 자물쇠 모형을 만들어 사용했다. 우리나라의 한 음향 기사는 풍선과 유리 조각을 이용해서 마치 펩시라고 발음할 때처럼 들리도록 병막에 따는 소리를 개발해서 펩시콜라 회사의 사장으로부터 수표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소재로 세 번은 짧게, 세 번은 길게 라는 영화까지 만들어진 것을 보면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다. 현대의 음향 기사는 새로운 녹음 기술과 신디사이저와 같은 음향 기기 덕분에 자연음을 채취하는 것은 물론 자연에 없는 소리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모든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해서 영화의 모든 장면, 모든 요소에 효과 음향을 넣는 것은 아니다. 영화에 처음으로 효과 음향을 넣게 되었을 때 음향 기사는 그 화면에 나오는 모든 요소에 효과 음향을 넣고자 했다. 이를테면 주인공이 기차역에 딸려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다고 하자. 이 음향 기사는 기차가 역에 닿는 소리, 다른 기차가 역을 떠나는 소리, 신문 팔러 다니는 소년의 목소리, 카페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옆자리에 앉아있는 다른 손님들의 대화 소리, 심지어는 주인공이 숟가락으로 커피를 젓고 다시 접시에 내려놓는 소리까지를 화면에 집어넣으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관객들은 혼란을 느낌과 동시에 너무나 시끄러워서 영화를 감상할 수조차 없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인간의 시지각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무언가를 볼 때에는 의식을 하지만 무언가를 들을 때에는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듣는다. 우리 주위에서는 온갖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고 있지만 우리가 그 소리들을 모두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소리들을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하면 곧바로 머리가 아파질 것이다.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다. 음향 기사는 이런 점을 잘 알아야 관객에게 꼭 들려주어야 할 소리만 선별해서 들려줄 수 있게 된다. 보이는 소리와 보이지 않는 소리. 영화에서 사용되는 소리에는 가시 음향과 그것은 보이는 음향이고 보이지 않는 불가시 음향이 있다. 화면에서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고 비행기 소리가 난다면 이것은 가시 음향이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대사를 관객이 들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가시 음향이다. 그러나 주인공이 방 안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자동차가 멈추는 브레이크 소리가 들린다면 이것은 불가시 음향이다. 배경음악이 화면에 흐르고 있다면 이것 또한 불가시 음향의 일종이다. 가시 음향은 화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준다. 그런데 때로는 불가시 음향이 가시 음향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쓰일 수도 있다. 앞에서 예로 든 것처럼 방 안에 주인공이 앉아 있는데 밖에서 자동차의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난다면 우리는 누군가가 방문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두 사람이 이야기하다가 한 사람이 일어서서 화면 밖으로 사라지고 조금 있다가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난다면 우리는 그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서도 그 사람이 밖으로 나갔음을 알 수 있다.
불가시 음향은 만화 영화나 희극 영화에서도 많이 쓰인다. 고양이 토미 생지 제리를 쫓다가 제리의 지혜로 벽에 부딪히거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장면에서 관객들은 톰이 부딪히거나 떨어지는 장면 대신에 단지 그 소리만을 듣는다. 그러면 관객들은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을 수 없다. 조금씩 보여주는 수법과 마찬가지의 수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불가시 음향의 이런 성질을 가장 적절히 이용하는 것은 역시 공포 영화이다. 주인공이 악한이나 괴물에 쫓겨 좁은 방이나 장롱 안에 숨었는데 관객은 숨어있는 주인공의 겁에 질린 얼굴만을 볼 수 있을 뿐 괴물이나 악한의 모습은 볼 수가 없다. 단지 그들이 다가오는 커다란 발자국 소리만을 들을 뿐이다. 불가시 음향의 하나인 배경음악은 주로 영화의 분위기를 결정한다. 영화의 내용상으로는 즐겁고 밝은 장면인데도 음향이 그렇지 않으면 관객은 다른 분위기를 체험한다. 제니퍼 챔버스 린치 감독의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이런 장면이 나온다. 닉은 헬레나가 드디어 자기를 사랑하게 되었음을 알고 헬레나가 즐기는 보드카와 라임 주스 그리고 석류를 가게에 주문한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보이고 닉은 행복해 보이지만 가게 주인이 전화로 주문을 받는 동안 화면에 흐르는 음향은 음산하기 짝이 없다. 관객은 이미 일이 닉이 예상한 대로 진행되지 않고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임을 짐작한다. 아니나 다를까 그 가게에는 이미 헬레나의 남자친구 레이가 다녀간 곳이다. 이제 가게 주인이 레이에게 헬레나의 소재를 알리고 닉의 집으로 레이가 찾아올 것이었다. 화면 전환에도 음향이 쓰인다. 화면 전환에는 여러 가지 기법이 사용된다. 두 화면이 겹쳐지는 디졸브, 앞의 화면이 어두워지고 뒤의 화면이 밝아지는 페이드 아웃과 페이드 인, 갑작스레 다른 화면으로 전환되는 스트레이트 컷, 한 화면이 다른 화면을 밀어내듯이 하면서 장면이 바뀌는 와이프, 조리개 모양의 도형이 화면을 전환하는 아이리스 인과 아이리스 아웃 등이 있는데 음향을 이용해서 화면 전환을 할 수도 있다. 앞의 화면의 대사나 음악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다음 화면을 제시함으로써 두 화면을 부드럽게 연결시킬 수도 있으며 거꾸로 뒤의 화면에서 나올 대사나 음악을 먼저 들려줌으로써 두 화면을 자연스레 연결할 수도 있다. 우디 알렌 감독은 영화 부부일기에서 음향을 이용해 화면을 전환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다. 이 영화는 주인공들이 텔레비전 연출자로 보이는 사람과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예를 들어 인터뷰어가 우디에게 아내 미아 페로와 처음 만났을 때에 대해 물으면 우디가 그것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화면은 자연스레 실제로 우디가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문법적으로 말해 꼭 순접의 경우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코미디 영화에서는 오히려 역접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관객들을 놀라게 하거나
반어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70년대 중반의 코미디 영화에 더블 데이트 대소동이란 프랑스 영화가 있다. 주인공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는 매우 아름답고 지적이긴 하지만 남편을 조금도 존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약간 보수적인 남편에 비해 아내는 지나치게 현대적이다. 한 번은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아내와 함께 전위적인 패션쇼 구경 간 남편이 거기에서 소개되는 옷들을 보고 코웃음 친다. 저런 옷을 세상에 누가 입어? 화면이 스트레이트 컷으로 갑작스레 전환되면 남편이 조각천을 이어붙여 만든 것 같은 전위적인 옷을 입고 파티에 나타난다. 그가 패션쇼에서 보고 코웃음 친 바로 그 옷이다. 침묵은 금이다. 침묵은 금이다 라는 격언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속설에 밀려 실생활에서는 점점 더 그 위력을 잃어가는 듯하지만 영화에서는 여전히 진리이다. 영화는 기본적으로 영상을 통해 대개의 정보를 전달하며 대사를 통해 나머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이미 영상을 통해 전달된 정보를 다시 대사를 통해 알려주려 한다면 관객은 지루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존심마저 상하게 된다. 어떤 때는 대사보다 침묵이 더 많은 정보와 느낌을 전달한다. 1차 대전에 참가 중인 어느 병사가 고향에 휴가를 갔다 와 보니 한 전우가 보이지 않는다. 다른 전우들에게 피터는 어디 갔지? 하고 묻지만 아무도 대답이 없다. 몇십 초 동안이나 서로 말 없이 바라보기만 할 뿐이지만 관객들과 그 병사는 이미 피터가 전사했다는 것을 안다. 이럴 경우에 전우들이 피터는 일주일 전에 전사했네 했다면 영화는 그만큼 재미가 없어졌을 것이다. 침묵뿐만 아니라 아예 화면에 전혀 소리가 없는 경우도 대단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온통 시끄러운 화면이 연속되다가 갑자기 조용한 화면이 제시되면 그 자체로 관객들은 긴장하고 덩달아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응시할 것이다. 마치 정지 화면이 갑자기 제시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다. 영화 음악은 배경음악이 아니다. 영화 음악은 영화 나름의 정서를 만들어내어 시각 영상의 효과를 훨씬 높여준다. 우리는 제리 주커 감독의 사랑과 영혼에서 패트릭 스웨이지와 데미 무어가 함께 도자기를 빚을 때 흐르던 언체인 멜로디를 영화 자체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60년대에 레이처스 브라더스가 불러 히트했던 이 노래는 이 영화에서 주제가로 쓰임으로써 25년 만에 다시 빌보드 차트에 오르기도 했다. 영화 음악은 음악 자체를 위해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지거나 선별되기 때문에 영화의 분위기만을 위해 존재하는 배경음악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영화 음악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화 음악 자체가 영상을 이끌면서 그 영상에 리듬과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영화 음악을 단순한 배경음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크라잉 게임에 나오는 보이 조지가 부른 같은 제목의 주제가는 심지어 영화 자체의
주제를 설명하기도 한다. 영화 음악이 영화에서 나름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짐 자무시 감독의 영화 미스테리 트레인이다. 이 영화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고향인 멤피스를 무대로 일어나는 몇 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라디오에서 흐르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블루문이 이 에피소드를 시간적으로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관객들은 이 노래를 듣고 서로 다른 에피소드들이 모두 같은 시간에 일어났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영화 음악이 영상에 독특한 리듬감을 부여한다는 것을 영국 출신 피터 그리너웨이 감독은 동물원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쌍둥이 형제 과학자인 두 주인공은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은 다음에 생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한다. 생명의 발생과 기원, 그리고 생명의 소멸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그들은 각종 다큐멘터리 화면을 살핌과 함께 스스로도 동물의 시체를 구해 부패 과정을 저속도로 촬영한다. 생물학 시간에나 볼 수 있을 듯한 이런 자료 화면에 영화 피아노의 영화 음악을 맡은 마이클 니먼이 독특한 곡을 붙여 생동감 있는 화면을 만들어 놓았다. 영화 음악은 물론 그 기능이 무척 다양하다. 영화 작가는 작품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데에도 영화 음악을 사용하며 조금 약한 듯한 장면을 감추기 위해서 영화 음악을 사용하기도 한다. 중간에 영화 음악이 나오면 관객은 무슨 새로운 사건이 터지지 않을까 짐작하기도 하며 주인공의 독백 대신 영화 음악이 흐르기도 한다. 데니 드비토 감독의 영화 장미의 전쟁에서는 부부싸움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캐서린 터너가 보고 있는 텔레비전 방송에서 Only You라는 노래가 흘러나온다. 영화 음악이 영화의 코믹한 분위기를 한층 더 돋우어준 그런 예가 되겠다.